부모님 장례를 막 마친 지 사흘째 되던 날, 수도권의 한 장례식장에서 삼형제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은 검은 상복 차림이었고 차 안에는 미처 가시지 않은 향냄새가 배어 있었죠. 장례식장 복도에서였어요. 그날 거기서 나눈 이야기가 그 가족에게는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법정에서야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기일에도 추석이나 설날에도 한 상에 둘러앉는 일은 자에 없었고 아이들은 사촌이 아닌 남처럼 커갔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집안의 사연처럼 들리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숫자들이 아마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2023년 사법연감 자료를 보면 2022년 한 해 법원에 들어온 상속재산 분할 사건만 무려 2,777건에 달했습니다. 2014년에 같은 종류의 사건이 771건이었으니까 고작 8년 만에 약 3.6배나 폭증한 셈이죠. 같은 시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역시 2013년 663건에서 2022년 1,801건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치솟았고요. 사법연감 통계를 쭉 살펴보면 상속 관련 재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이혼 재판은 줄어드는 흐름이었는데 이 두 그래프가 교차하면서부터는 상속 재판 건수가 이혼 재판을 앞지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가 갈라서는 일보다 피를 나눈 가족이 유산 때문에 법정에 서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속 분쟁의 83%가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수십억대 자산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거죠. 아파트 한 채 혹은 작은 상가 하나, 부모님이 평생을 아껴 모은 통장 몇 개를 앞에 두고 그토록 가깝던 형제자매가 법정의 양끝에 앉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재벌가 뉴스에서나 들을 법한 상속 전쟁이 이제는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단순히 요즘 사람들이 옛날보다 욕심이 많아져서 그렇게만 생각하기엔 사실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보는 겁니다. 우리 형제 중에 누가 부모님께 뭘 더 받았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나? 어쩌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만약 이 질문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졌다면 바로 그 감정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법정에서 다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로 그 찜찜하고 불편한 감정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왠지 나만 소외된 것 같다는 기분. 그런 감정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그냥 애써 누르고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감정들을 억누를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십 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온갖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지금의 부모님 세대가 젊으셨을 때만 해도 사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령 1980년대에 서울의 평범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셨다고 해볼게요. 그 집이 지금은 수억 원짜리 자산이 되어 있는 거죠. 부모님은 그저 평생 살던 집에 계속 사셨을 뿐인데 자식들 눈에는 갑자기 거대한 유산이 떡하니 나타난 셈이 된 거예요. 재산이랄 게 없다고 여겼던 집에 큰 재산이 생겨버린 거죠. 예전 같았으면 나눌 게 마땅치 않으니 싸울 일도 없었겠지만 이제는 나눠야 할 재산이 생기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사회 변화가 맞물립니다. 바로 핵가족화와 고령화 현상입니다. 과거 대가족 시절에는 여러 형제가 북적이며 함께 살았죠. 그래서 누가 부모님을 더 살뜰히 챙기는지 또 누가 더 희생하는지가 가족들 눈에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들 자기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 명절이 아니면 형제들 얼굴 보기도 힘든 집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부모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셨던 분마저 세상을 떠나시면 자식들은 그제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가 어떻고 다른 상속인들 동의 없이는 예금 한 푼 마음대로 찾을 수 없다는 사실, 부모님 통장은 은행이 사망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동결된다는 것 같은 것들이요.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분쟁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법무법인들이 하나같이 꼽는 대표적인 갈등 유형 3가지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아마 익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전 증여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 중 일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남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돈을 보태주셨다거나
특정 자녀가 집을 살 때 거액을 지원해 주셨다거나 혹은 노후에 자신을 돌봐준 자녀의 이름으로 집을 사주시는 식이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저 자식을 도운 것뿐이고 받은 자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겠지만 나머지 형제들 눈에는 그 모든 게 나만 빼고 오간 특별한 혜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나만 빼고 받았던 모든 것들이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수십 년 전 부모님의 선의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갑자기 소송의 증거물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형제들끼리 서로 모르고 지냈거나 혹은 알면서도 어색해서 덮어두었던 과거의 일들이 전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실제로 부모님 장례를 치른 후에야 형이 20년 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상속 전문 변호사들에게는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거든요. 그 돈, 옛날 액수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치로 따져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형제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씨는 바로 간병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긴 시간 편찮으셨다면 분명 형제 중 한 명은 자기 삶을 갈아 넣으며 곁을 지켰을 겁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요. 하지만 법은 냉정해서 막상 상속받을 때가 되면 모두에게 똑같은 지분을 나눠줍니다. 10년을 꼬박 부모님 곁을 지킨 자식이나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비춘 자식이나 법 앞에서는 1대1 동등하다는 거죠. 물론 법에도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상속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데 특별히 애쓴 자녀에게 조금 더 몫을 쳐주는 개념이죠. 오랜 간병 생활, 월급도 없이 가업을 도운 일,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준 것 같은 일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요, 이걸 법정에서 인정받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10년간의 헌신을 영수증 한 장, 통장 기록 하나하나, 간병일지 같은 서류로 모조리 증명해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펼쳐져요. 그 과정에서 형제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기억조차 법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서 싸우게 됩니다. 살아생전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차가운 법률 서류 위를 가득 메우게 되는 거죠. 싸움이 일단 시작되면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같은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 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형제 넷이 아파트를 공동으로 물려받았는데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집은 팔지도 세를 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로 소송전이 벌어지면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은 누구의 것도 아닌 채로 시간만 흘려보내게 돼요. 1심 판결까지 짧아야 1년, 항소하면 2, 3년, 대법원까지 가면 그보다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토사 터진 감정은 주체할 수 없이 커지고 변호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결국엔 싸우는 돈보다 소송비가 더 커지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상속 전쟁의 진짜 승자는 없다고요. 결국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요. 세 번째는 배우자라는 변수입니다. 원래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형제 사이가 각자 결혼하고 배우자가 끼어들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형수님이 재수씨가 혹은 형부나 매형이 옆에서 당신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부추기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각자 자기 편의 대표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평생을 같이 자란 형과 동생이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아내와 남편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가 개입된 싸움은 당사자들끼리 싸울 때보다 해결하기가 몇 배는 더 힘들어져요. 배우자들은 그 가족이 공유해온 오랜 시간이나 감정의 역사를 모르거든요. 오로지 법적인 권리와 금액, 이 두 가지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한번 그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법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나라 민법에는 상속인별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가 1.5,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 자녀가 셋이라면 배우자와 세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은 1.5, 대1, 대1, 대1이 되는 거죠. 전체를 4.5로 봤을 때 배우자는 9분의 3, 자녀들은 각각 9분의 2씩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걸 퍼센트로 환산하면 배우자가 약 33%, 자녀 셋이 각각 22% 정도를 받게 돼요.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다 주셨다면 나머지 자녀들이 그걸 보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이걸 바로 유류분 제도라고 부릅니다. 유류분,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유언을 남기셨든
누구에게 미리 증여를 했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내 몫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예요. 가령 부모님이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겠다고 유언을 남기셨어도 다른 자녀들은 원래 자기가 받았어야 할 법정 상속액의 절반, 즉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니 재산이 9억 원이고 자녀가 셋인데 유언으로 장남이 전부 가져가게 됐다면 원래대로라면 3억 원씩 받았어야 할 다른 두 자녀는 각각 1억 5천만 원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법적 상속분인 3억 원의 딱 절반인 거죠. 이 권리를 찾는 소송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 660세 건이던 소송 건수가 2022년에는 1872건으로 거의 3배나 뛰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가정이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직접 쓴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큰아들에게는 집을, 둘째 아들과 딸에게는 남은 예금을 나눠주라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장남이 받은 집값이 4억 원에 달하는데 둘째와 딸이 받은 예금은 각각 3천만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둘째와 딸은 자신들의 최소한의 목, 즉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그 유언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언장 전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세 자녀는 법이 정한 대로 똑같이 재산을 나누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함께 추억해야 할 형제자매는 결국 법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죠.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게 됐어요. 남기신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죠. 사소해 보이는 서류상 실수 하나가 가족 사이를 갈라놓은 셈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시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된 날, 그리고 내 몫이 침해당했다는 걸 깨달은 날로부터 딱 1년 안에 내 몫을 달라고 청구해야 해요.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상속이 시작되고 10년이 지나버리면 권리 자체가 영영 사라져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지나가거나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나중에야 억울한 사정을 알게 돼도 이미 내 권리를 되찾을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이것 말고도 꼭 기억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주신 재산, 이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준 재산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요. 특히 자식들끼리 주고받은 건 언제였든 상관없이 전부 계산에 넣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아들 사업하라고 보태주신 돈, 10년 전에 딸 결혼할 때 집 얻으라고 주신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시 계산대 위에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 덕분에 부모님을 오랫동안 정성껏 모셨거나 재산을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돈은 예외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즉,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무조건 다시 내놓으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순 없지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요, 옛날 그 가격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시점, 다시 말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의 시세입니다. 20년 전 물려받은 땅값이 지금 수십 배 뛰었다면 바로 그 오른 가격으로 내 몫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말이에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이 진행되면 자칫하다간 3개월이 훌쩍 지나버려 그 빚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안 받겠다는 거고,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청을 부모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끝내야 하거든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는 그 슬픔 속에서 법원의 서류까지 챙겨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기간을 놓쳐서 부모님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슴 아픈 분쟁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한 번의 불편함이 나중에 몇 년씩 이어질지 모르는 법정 다툼보다 100번 낫지 않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종류는 민법에 5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보통 공정증서 유언을 가장 추천합니다.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작성하는 거라 나중에 형식 때문에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거든요. 손으로 직접 쓰는 자필 유언장도 물론 효력이 있지만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많아요. 내용 전체를 무조건 직접 손으로 써야 하고 날짜, 주소, 이름까지 똑바로 적은 뒤 도장을 꼭 찍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빠뜨리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심지어 본문에는 주소를 썼는데 맨 마지막 서명 옆에 주소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된 판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공들여 써놓은 유언장이 그런 사소한 실수 하나로 휴지 조각이 된다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다른 현실적인 방법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함께 재산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겁니다. 어떤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부동산은 뭐가 있는지, 또 어떤 자녀에게 언제 얼마를 주셨는지 투명하게 공유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합니다. 형이 뭔가 더 받았을 거야. 나만 모르는 재산이 분명 있어. 이런 의심이 불어나면 싸움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불신이 되어버립니다. 한 법률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상속 싸움은 처음엔 돈 문제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파고들면 결국 부모님이 나를 덜 사랑한 게 아닐까 하는 서운함의 싸움이 된다고요. 5천만 원을 더 받고 덜 받은 게 핵심이 아니에요. 형제들 사이에서 내가 가장 인정받지 못한 자식이었다는 그 느낌, 바로 그 감정이 사람을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변호사비가 되찾을 돈보다 더 많이 들 게 뻔한데도 소송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항소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싸우는 대상은 돈이 아니라 인정인 셈이죠. 부모님이 생전에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이제 와서 돈의 액수로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더 풀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돈은 어떻게든 나눌 수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똑같이 저울에 달아 나눌 방법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모델, 흔히들 재산이 많아야 상속 싸움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가족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의 깊이가 분쟁의 크기를 결정하거든요. 나는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늘 형만 더 챙겨줬잖아. 딸이라는 이유로 항상 무시당했지. 바로 이런 해묵은 감정들이 상속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상속 분쟁을 막으려면 평소 가족 관계가 돈독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목했던 가족이라도 준비가 없으면 돈 앞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사이가 나빴던 가족이라도 모든 걸 미리 투명하게 정리해두면 다툼이 줄어드는 걸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계속 봐왔거든요. 최근 법조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4년에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주던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는 거의 기여한 바 없는 형제자매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떼어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은 자식의 상속권을 그대로 두거나 가족을 위해 특별히 애쓴 사람의 기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현행 제도 역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민법 개정안이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요, 형제, 자매의 유류분은 아예 사라졌고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한 자식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길도 새로 열렸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가 있다면 그 노고를 유류분 계산 때 더 크게 인정받을 수도 있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속 소송은 서로가 상대의 잘못을 들추거나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산더미 같은 증거를 들이미는 훨씬 더 복잡한 진흙탕 싸움이 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건 싸움의 규칙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싸움판에서 가장 크게 다치는 건 결국 아무 준비 없이 상황을 맞닥뜨린 가족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만약 오늘 밤 우리 부모님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와 내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 서로 연락처는 제대로 아는지, 부모님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유언장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이 바로 그 대화를 시작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꺼리는 이유가 있죠. 부모님께서 아직 건강하신데 재산 얘기를 하는 게 꼭 불효자식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만일의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가족의 다툼을 막기 위해 미리 대화하는 것도 진짜 가족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원하시겠어요. 나중에 저희끼리 다툴까봐 걱정돼서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대화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다툼의 불씨가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 그건 세상 모든 부모님이 똑같을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타까운 이야기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땐 불편해서 입을 닫았고, 그러다 돌아가신 후에야 제각기 다른 기억과 기대를 품고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그 자리가 집 거실이라면 어색한 대화로 끝나겠지만, 만약 법정이라면 그 어색함은 곧 관계의 끝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사랑으로 지켜온 가정이 부모님이 눈 감으신 후에 산산조각이 나는 일, 이것만큼 가슴 아픈 비극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혹은 가족에게 상속 얘기를 꺼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